이 영화 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이곳까지 와주신 분들 오늘 지구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 같으니까요. 오늘 지구일을 빛내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여러분 아마 목소리 들리실 거거든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도님 환영합니다. 앉기 전에 인사 한번 살짝 하실래요? 약간 강의실 느낌이 나는데. 안녕하십니까, 과학커뮤니케이터 개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편하게 앉아주시고요. 네, 또 재밌는 얘기 해봐야겠죠? 우리 아는 사이고 이 전에 계속 얘기하다 들어왔는데 나 지금 잠깐 생각났어요. 그린랜드라 초록색 입고 온 거예요? 나 지금? 맞췄는데? 나 진짜 지금 처음 알았어. 블루랜드면 파란색이 블루랜드인데 그린랜드라서 갑자기 듣고 네. 저는 랜드라서 브라운이라고 한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린랜드 마이그레이션 지금 저희 함께 진행을 할 텐데 일단 반가워요. 우리 뭐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만난 거 은근히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같이 좀 프로그램을 하나 했었는데 KBS에서 재밌었는데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아쉽게도 비운의 조합이었는데 이게 미래 재평가 받을 것이다. 분명히요. 네, 이렇게 또 저희가 뭉치지 않았으니까 지구위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재밌을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때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도 기후 이런 프로그램 관련된 프로그램. 맞아요. 사실 연결되는 것도 좀 일리 있네요. 그러네. 그런 면에서 영화 첫인상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일단 그린랜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영화는 예전에 나왔던 그린랜드라는 영화의 후속편이에요. 맞습니다. 그린랜드 원래 보셨던 영화예요? 맞습니다. 너무 손에 땀을 쥐면서 봤는데 그린랜드 원 안 보신 분 계세요? 원 안 보신 분? 왜 오신 거지? 그냥 뭔지 모르고 오신 거예요? 개도님 보러 왔어요. 그래요? 근데 박수 한 분 치셔가지고. 네, 저 보러 온 분 두 분. 네. 어쨌든 이제 그린랜드 원을 보신 분들은 그 손에 땀을 쥐는 그 긴장감. 맞아요. 와,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상황 어떻게 되고 돌아가는 거야? 막 이러다가 굉장히 또 충격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2는 조금 장르가 굉장히 좀 다채로워졌습니다. 그죠? 맞아요. 네. 사실 원 지금 손 드시고 보니까 많이들 보신 것 같아갖고 2020년 나왔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재난물 속에서 뭐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기보다는 나 혼자 내 가족 정도 열심히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사람의 그냥 얘기였거든요. 딱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나만 좀 들어갑시다. 이기주의도 꽤 나와요. 죄송한데 좀 저는 돼요. 저는 돼요. 이런 느낌. 약간의 내로남불 같은 것도 그렇죠. 살짝 있고 그랬단 말이죠. 현실적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인간적으로 현실적인 얘기 그렇다고 하면은 이 편에서는 진짜 딱 짚으신 대로 아예 다른 장르로 가는 느낌이고 심지어 여러 장르가 좀 있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어떤 감상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좀 드라마적인 요소도 강해졌고 네. 좀 스케일도 커졌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복잡한 목적들이 좀 공존하는 가운데 역시나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좀 나만 아니면 돼. 일단 우리 가족만 살리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아니라 내 가족만 살리면 되긴 해요. 그렇죠. 네. 왜냐면 나는 이제 갈 것 같지만 적어도 내 가족, 내 유전자만큼은 남기겠다. 좀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저 유전자를 남기겠다는 강력한 열망이 또 후반부에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감상적인 네. 포인트를 벌써 유전자를 남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후 관련된 거다 보니까 전력을 바로 차단해서 이게 ESG입니다. 이게 ESG예요. 야 해보니까 마이크 없이 되겠더라. 우리 ESG로 가자. 이렇게. 오케이 전력 다시 들어왔습니다. 잠깐씩 차단될 때 있습니다. ESG 때문에. 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네. 벌써부터 저는 맞아 우리 가족은 살려야지라는 측면에서 맞아 듣고 있었는데 이게 유전자로 가서 역시 후반부에 딱 예측하지 않으셨어요? 후반부에 딱 이렇게 어떤 묘령의 소녀가 등장했을 때 유전자다. 결국 어떻게 되겠구나. 이 유전자가 분명히 가겠구나. 근데 역시 탑승하죠? 그럼요. 이거 예측했습니다 제가. 미리 예측했어. 그럼 저 등장하자마자 알았어요. 그리고 그 그린랜드 1에서의 그 아들이 네이선 잘 자랐어요 굉장히. 풋남으로. 맞아요. 그때부터 예측해 솔직히. 성이 꽤 나이 같은 이 네이선이 등장했을 때
아 그때 예측했어요. 뭘요? 유전자다. 중요한 테마 유전자 분명히 중요하게 등장. 왜냐면 얘가 예를 들어 역변했단 말이야 크면서. 그러면 사실 또 영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제라드 버틀러랑 비교했을 때도 되게 예쁘게 좀 잘 자랐어요. 그래갖고 아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있겠구나 뒤에. 존과 앨리슨의 아들이 이렇게 잘 컸다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잘 풀어낼 수 있는 주제가 있을 것 같다.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면서 네. 좀 이 뒷이야기를 좀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렇게 영화 시작되고 뒷이야기가 흘러가요.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가족, 유전자 대물림 이 포인트를 봤을 때 저는 감성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테마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궤도님 과학 크리에이터로서도 함께 해주시는 거니까 네.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 그렇죠. 이게 과학적으로도 볼 부분이 많고 네.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정말 이게 현실적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현실적인 영화가 재미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네. 일단은 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영화의 출발점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저도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과학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100% 사이언스 고증이 된 영화는 사실 아닐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걸 기대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현실을 넘어서면서 나에게 재미를 줄 수 있을까? 여기에도 방점이 찍힌 영화인데 네. 오히려 초반부 과학적으로 봤을 때 뭐 세팅이 잘 되게 있는 거예요. 접근이 좋은 게 접근이 다른 항성계에서 온 혜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네. 이미 우리가 태양계 밖에서 온 천체들을 관측을 많이 했어요. 네. 이미 지구 쪽으로 접근한 일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관측했고 얘네들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렇게 멀리서 온 이 손님이 지구로 하필 왔고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고 부서진 애들이 이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가 기가 막히게 가끔씩 때려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간은 과학적이라기보다 재난 종합 선물 세트를 세팅을 했다. 아, 하필 네. 지구로 와서 하필 파편이 나와서 하필 지구 주변을 그렇죠. 돌고 있는 여기는 약간 영화적인 해석이 좀 많이 들어갔다. 확률적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네. 극적으로 어쨌든 재미를 위해서 일어날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 가능성이 0은 아닌 거예요? 0은 아니에요. 0은 아, 아닌데 진짜? 굉장히 낮은 가능성이지만 그 가능성으로 극적인 재미를 극대화하려고 세팅을 한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은 시작이 굉장히 과학적이었고 극적 재미를 위해서 굉장히 낮은 확률에서 세팅을 했다. 네. 이렇게 해서 좋을 것 같고 사실 영화는 그 극적 0.1%라고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드라마화한 게 영화니까요. 그럼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네. 영화로서는 주제를 잘 골랐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한 수십 킬로미터급 어떤 천체가 지구에 추락을 했다.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큰일 납니다. 대기 중에서 먼지, 뭐 영화에서 나오지만 뭐 불도 많이 나고 뭐 황산염 에어로졸들 막 떠다닐 수도 있고 쓰나미, 충격파, 급격한 기후 변화 이런 걸로 이제 지구의 상당 부분이 살기 어려워진다는 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1편에 사실 제일 중요한 파트가 그거였거든요. 파편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 엄청 큰 게 하나 떨어지고 그게 우리 진짜 멸종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맞아요, 사실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세팅이었고 2편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들인데 가장 이런 거 볼 수 있죠.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 제일 어려운 부분이 파편이 몇 년 동안 지구 주위를 돕니다. 네. 그러다가 한 번씩 때려줘. 요거는 어려워요. 아, 이거는 확률상으로도 이 전 것보다도 더 낮은. 네, 왜냐면 이 클라크 해성 조각들이 돌고 있잖아요. 네. 띠를 만들어 돌고 있다가 딱 주인공 쪽을 때린단 말이죠. 저기 어디 가면은 이상하게 글러들어. 가. 요런 봐라 이거 한번 때려줘. 요런 느낌인데 네. 그 안정적인 어떤 재난의 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링이 만들어졌는데 네. 안정적인 재난의 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링이 지구 주위를 돕니다. 네. 그래서 토성처럼 고리가 만들어졌는데 안정적인 재난의 링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떨어진다는 거. 떨어진다는 건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주위를 도는 천체가 떨어져서 지상을 타격한다. 이거는 이 천체 조각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인데 네. 얘네가 주위를 돈다는 건 되게 안정적인 거란 말이죠. 몇 년씩이나 네. 돌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안정적인 재난의 링이 불안정적으로 때리는 순간이 중간중간 나타난다. 네. 이거는 굉장히 어떤 두 가지 공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낮은 확률인데 영화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재밌죠. 예를 들어 안정적인 링이 만들어져서 와 우리도 토성처럼 되는 거야? 아름답다고 뭐 천체 사진 찍고 아마추어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네. 축구가 완전히 다른 작품이 돼야 되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어쨌든 영화적 상상으로 굉장히 낮은 가능성이 일어날 일을 가정을 보기 때문에 이런 건 재밌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 한정된 자원 그리고 이 공포 앞에서 갈라서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과학의 교과서 위에 재난의 양념을 잔뜩 뿌린 영화다. 과학의 교과서 위에 재난의 양념을 그쵸. 잔뜩 뿌렸다. 네, 맛있죠? 네. 그런 지금 딱 그렇다고 하면 설정에 우리가 뭐 과학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과학적 세팅이 잘 된 거고 그 위에 어떻게 영화적 양념들이 돼 있는지 그렇죠. 비율 정도는 우리가 산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 1편에서 2편으로 이어지는 세팅에 관한 얘기를 살짝 해봤고 2편에서 사실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갈라지고 떠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이걸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이 설정 다시 읽어드릴게요. 네. 온도가 높은 지역에 거기에 생명의 연료 몇 가지가 생기고 이 크레이터가 떨어진 그 얘기하는 거죠. 클라크에서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인데 거기가 온도가 높을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연료 몇 가지가 들어가고 쓰나미로 밀려온 바닷물이 하필 거기 딱 들어간 다음에 충돌 당시 암석에서 떨어져 나온 영양 염류 몇 가지가 추가되면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여건이 된다. 그리고 크레이터가 갖고 있는 장벽이 방사능도 막아줄 거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크레이터가 떨어진 그곳이 지상 낙원일 것이다 라고 박사님이 얘기해요. 얘기를 딱 듣고 내가 지금 방공호에 들어가 있어요. 박사님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밖에는 방사능 녹취록 이런 거가 있고요. 아, 이 박사님 아니에요. 노래하시는 분 나마리 박사님. 네네. 했을 때 이 주장은 과학의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나를 움직일 정도의 설득력인가요? 딱 들었을 때. 저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또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넣은 건데 생명의 기원과 관련된 키워드를 그 안에 다 녹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열, 미네랄, 유기물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된장찌개를 끓이는 레시피에 재료를 다 넣은 거야. 근데 재료만 있다고 된장찌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명의 기원의 레시피를 일단 다 넣어놓고 근데 여기서 그래서 된장찌개가 만들어지느냐 요거는 사실은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화상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희망이 있어야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그곳이 낙원이다라고 주장이 되게 어려워요. 네, 근데 과학자들 관점에서는 생명의 기원을 실제로 이제 심해 열수분출군 같이 굉장히 뜨거운 그런 어떤 지열 환경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뜨거운 물이 있는데 그게 암석 사이로 지나가면서 막 미네랄을 이렇게 막 반응을 하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화학 에너지도 만들고 여기서 바닷물이 좀 안정적인 촉매 역할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야, 이 거대한 크레이터가 만들어진 그 충돌한 지역에는 어쩌면은 기가 막힌 열수 시스템 세팅이 돼서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환경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영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적 감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충돌이라는 게 무조건 죽음이냐? 네. 수많은 죽음이냐? 다른 재난 영화에서 하듯이 그게 네. 죽음을 바로 그렇죠. 의미하느냐? 근데 충돌이 죽음이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과학계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 충돌로 일어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새로운 서식처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개념을 넣은 거예요. 과학자 입장에서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네. 그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선배님들 기억하시죠? 공룡 선배님들? 네, 그분들은 충돌이 죽음이었어요. 맞아요. 그분들에게 다 가셨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가시면서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가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아,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충돌이 죽음이냐, 어떤 죽음에 가까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죽음으로 끝났냐, 또 다른 생명체에게는 기회가 된다. 이런 느낌을 좀 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말 진지하게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몇 년, 몇십 년 만에 일어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단기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구에 생명이 처음 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정말 수천만 년이 걸릴 수 있는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 세대가 많이 바뀌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럼 이제 제라드 버틀러가 그분이 또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계약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네. 그럼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거는 좀 이해를 해줘야 돼.
제라드 버틀러가 이렇게 딱 해서 아 나는 친구 한번 시원해 갑시다. 근데 아니 저 죄송한데 수천만 년 후입니다. 그럼 어떡해? 그래서 10년 안짝으로 한번 잘 해봐요. 약간 줄여준 거예요. 요건 약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좀 팔을 깔아주는 거 너무 좋고 사실 굉장히 긴 시간과 엄청나게 많은 우연이 겹쳐서야만이 생명의 기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제 크리에이터 장벽이 이제 방사능을 막아준다는 이야기를 좀 하는데 진짜 궁금했어요. 네, 그죠. 근데 감마선이나 우주선 같은 투과력이 강한 이 방사선을 막으려면은 두꺼운 흙, 물, 뭐 콘크리트, 뭐 암석 같이 일단 질량이 굉장히 큰 벽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뭐 크리에이터가 그 바람이나 일부 낙진 뭐 이런 것들은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방사선 방패로서는 리스크가 좀 크죠. 아 그래요? 네, 여기처럼 이렇게 움푹 파였고 거의 산 수준으로 높아져 있다고 네. 해도 그래도 방사선을 정말 잘 막을 수 있느냐? 네.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할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냥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환경이다라고 가정할 때는 모르겠는데 그게 무조건 방사선 차폐를 위해 만들어진 인공 구조물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어디서 갖고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중요한 게 과학자들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방사선 차폐 어머물을 찾는 게 아니라 일단 방사선 지도를 먼저 만들어야 돼. 어디 방사선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의 화학적인 조성이나 미생물 상태나 뭐 대기 상태, 식량 생산이 가능한 지형인지, 병원균이나 지질의 안정성, 또 지진이 없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과학자들은 정말 심각하게 위치를 잡아야 돼요. 그냥 크리에이터, 꿀이다. 야 생명의 나무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과학자 관점이고요. 보시면은 그 안에서 재난 상황에서 정보가 굉장히 여러 경로로 들어와요. 맞아요. 심지어 누가 지나가다 흘리잖아 그냥. 야 이렇대 맞아요. 저렇대. 그게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 지상의 인류의 시스템 문명이 잘 돌아갈 때 그때는 과학자가 굉장히 진지하게 판단을 해서 방사선 지도 하에 여기가 안전합니다, 저기가 안전합니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최종적으로 막 몇 개월 후에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 그렇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골로 가는 상황이에요, 다 같이. 네. 그럼 이때는 주워들은 것도 활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저기 주워들어 보니까 낙원이야? 거기가? 가봐요. 아니면 어떻게? 돌아와. 이런 느낌을 접근하는 게 어쩌면 저는 더 현실적이다.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희망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시 한번 발견되고 있는 것 같아요. 1편도 사실 보신 분들 다시 기억하시겠고 모르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이 그린란드에 있는 벙커를 찾아가기 위해서도 비슷한 과정을 겪어요.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몰라요, 주인공이 처음에. 근데 여기저기 소문을 듣고 비행기들이 그린란드로 가고 있다고 하던데 카더라 해서 맞아요. 그 희망 하나 붙들고 일단 가봅시다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1편부터 이어지는 기가 막힌 스토리텔링이에요. 1편에서 제라드 버틀러가 몇 번 주워들은 걸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뇌에서는 주워들은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주워들었다 조금 멋있게 말해주면 안 되고 근데 주인공인데. 특히나 보세요. 1편을 보시면 정보를 주고 정보 준 사람이 저 세상으로 떠나셔. 그런 샷이 있어요. 이 정보는 다 맞는 정보예요, 100%.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누가 정보를 줬는데 이분이 갔다? 야, 이거는 맥락상 무조건 정답이야. 이 편에도 몇 명 나오죠. 정말 충실하게 정보를 주거나 자원을 준 다음에 세상을 떠나시죠. 네, 나와요. 거의 다잉 메시지예요, 이거. 다잉 메시지는 이거는 거의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잉 메시지를 딱 보니까 제라드 버틀러의 고정관념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정답이다. 학습됐다. 이거를 2편까지 이어간다는 게 저는 이 영화 전체부터 현실적인 고증을 굉장히 잘했다. 만약에 우리라고 하면 우리도 그런 상황을 몇 번 겪잖아요.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그럼 이건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이거 어떻게 안 믿어?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좀 잘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 희망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저는 아까 또 말씀하셨던 해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죽음을 의미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에 낙원이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접근. 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 영화 되게 깊었구나. 아, 깊은 영화.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재난 영화들이 보통 뭐가 떨어진다? 네. 떨어지는 거를 피해서 살아남자가 목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떨어지는 거를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자.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악착같이 살아남을 것인가 이건데 떨어져? 오케이? 다 받았어. 수용하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 약간 굉장히 과학계에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정보들을 담은 겁니다.
이거를 포착하셔야 돼요, 여러분. 못하셨어요? 지금 했잖아. 그러다고 우리가 지배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제가 무식해서 이건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네. 짧게 해도 괜찮아요? 예. 아까 우리 살짝 말씀해 주긴 했어요. 공룡 선생님들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 이 정말 무조건 죽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연장이었는데 중간에 네이선이 또 그래도 아빠, 엄마, 아들이라고 과학 지식이 좀 많아요. 아, 좀 있어요. 박사님이라는 얘기도 되게 아는 척을 막 해요. 예, 예. 아, 그거 KT 멸종 얘기하시는 거군요. 아, 그렇죠. 바로 KT 대멸종이지. 굉장히 소외감이 들더라고요. 나만 몰라. KT 멸종이 뭔데 왜 둘이 막 소통하지 조금 그랬거든요. 좀 KT 뭐야? SKT 멸종도 있어? 그러니까 LG 있어. 왜 KT만? KT 대멸종은 뭐 시원하게 잘 뚫리나? 그래서 그건 정확히 뭐예요? 과학 용어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대멸종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돼요. 대멸종이란 무엇이냐? 대멸종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 정말 여러 번의 대멸종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학계에서 공식적으로는 5번의 대멸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5번의 대멸종은 뭐냐? 대멸종이라는 건 그 당시 지구상에 있는 생물종의 75% 이상이 절멸하는 게 대멸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종 자체가 끝나는 거야. 그러면 75% 이상이 절멸했다. 네. 그럼 나머지 25%의 종이 또 계속 번창하는 거죠. 네. 요렇게 해서 5번을 겪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 가설들이 있지만 뭐 정말 극단적으로는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생물종은 과거에 비해 99%는 다 절멸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5번의 대멸종으로 굉장히 많은 생물종이 완전히 끝장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무시무시했던 그 정말 제일 무시무시했던 게 폐륜기 대멸종. 요게 이제 적게는 80, 많게는 96%가 절멸했다고 봐요. 지구에 있던 네. 생물체가. 이게 3번째 대멸종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5번을 겪었잖아요, 이제. 근데 이 KT 대멸종은 좀 예전 용어긴 합니다. 요즘에는 KPG 대멸종이라고 해요. KPG. KPG. 네. 네. KPG. 네. K가 이제 백악기의 독일어 표기에서 온 단어 K고요. 네. T는 예전에 쓰던 그 제3기 터셜이라는 이 T. 그래갖고 3번째 대멸종이기 때문에 KT 백악기의 끝과 제3기의 시작 사이에서 벌어진 대멸종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질학적 분류가 바뀌면서 이제는 터셜이 대신 팔레오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PG로 바뀌어가지고 팔레오기, 이제 고진기라고 부르는데 용어가 바뀌어요, 용어가.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여전히 KT 대멸종을 많이 쓰고요. 네. 공식적으로는 KPG 대멸종이라고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시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하이픈이 들어가는 거군요. 그쵸. 요 시기와 요 시기 네, 사이 네, 벌어진 네, 멸종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6,600만 년 전에 그러니까 멕시코 유카탄 반도 근처의 거대한 소행성, 뭐 해성 계열 천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선배님들, 공룡 선배님들이 다 같이 이제 떠나시는. 다 떠나시고, 이게 네, 다 떠나시면서 이제 조그만 친구들만 살아남았어요. 조그만 친구들. 그 친구들 이제 다 이렇게. 네, 이제 조류라고 우리가 부르는 친구들이 이제 작은 공룡들. 얘네들은 살아남았고, 특히나 이제 우리들의 또 대선배님이신 그 조금 약간 좀 큰 쥐같이 생긴 애들 있거든요. 얘네들이 살아남았단 말이야. 네, 포유류, 최초의 포유류라고 불리는 네, 최초의 포유류입니다. 살아남은 어떤 포유류, 네. 우리의 어떤 생존하는. 네, 이 친구들은 이제 뭐 씨앗이나 곤충 같은 거 먹어서 버텼단 말이야. 그러니까 존버가 가능한 상태였다.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애도 어떻게 해요? 환경이 안 좋아요. 먹을 게 없어. 걔네한테 뭐 걔네한테 씨앗을 한 2개 줘봐. 그렇죠. 입에 넣으면 이빨에 껴요. 안 먹어봐. 죽는 거야 그냥. 근데 우리의 어떤 우리 선배 포유류 형님들은 씨앗 2개만 주면 야 이거 일주일 가겠는데? 어제 많이 먹었는데? 이거 오늘 과식했나? 소화제 먹어야 돼. 씨앗 2개 먹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혹독한 시기를 겪고 나서 네. 결국 우리까지 기회가 온 겁니다. 작은 친구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생물 중에 75%가 사라졌지만 네. 그 이상 사라졌지만 결국은 살아남았다. 우리는 KT 대멸종을 겪고 나서 살아남은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그 3번째 폐륜기 대멸종 말씀을 드린 게 그 6번째 대멸종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기후 위기. 네, 이게 폐륜기 대멸종이 그 실제로 이제 뭐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화산 활동 막 하면서 지하에 있는 그 화석 연료들, 석탄 뭐 이런 애들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온실효과 일어나면서 온난화 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간 거야. 96%간 거야. 네. 근데 그거는 재난이었어요. 네. 똑같은 일을 지금 인류가 산업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대멸종과 가장 비슷한 게 3번째 대멸종입니다. 왜냐? 5번째는 소행성 충돌이에요. 네, 요거는 괜찮아. 요건 우리가 못 막아 어차피. 근데 지금 6번째 대멸종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게 3번째랑 거의 비슷하나 다른 점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거야. 집에 가면서 이런 기후 변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신 분들 KBS 유튜브 채널에 산으로 간 조별과제라고 저희가 배철들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꼭 정주행하시길. 근데 막상 또 산으로 간 조별관 틀면요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헛소리 기후 얘기하러 모여서 헛소리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이상한 것만 해가지고 좀 죄송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KT 대멸종 그 종의 75% 하면은 이게 정말 멸종 대멸종이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 영화도 나오잖아요. 초반부터 세팅하고 가잖아요. 그게 떨어져서 인류의 70% 이상이 없어지는 거를 깔고 대사를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 모든 거에도 과학적인 접근이 들어가 있던 대사였구나. 그럼요. 저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대멸종으로 이걸 분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는데 고민할 사람조차도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학술적인 접근보다 일단 생존에 좀 집중한 상황이겠죠. 네. 생존 얘기라면은 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이게 정말 제가 1차원적인 질문을 너무 몰라갖고. 좋아 질문 좋아요. 네. 조언이 저는 하나 과학을 잘 모르지만 하나 조금 굉장히 재미난 설정을 했던 건 있어요. 1편을 저는 본 입장에서 네. 존이 건설업계 사람이에요. 맞아요. 건축 엔지니어거든요. 구조공학하는 구조공학자예요. 네. 그리고 이 벙커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 세계 정부, 정확히는 거의 미국 정부가 많이 모은 건데 국민들 중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정 스킬, 직업군을 따져갖고 이 사람들이 살아남으면 사회를 꾸릴 수 있다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안에 분명히 모험가도 있었을 텐데 왜 존이 자꾸 탐사를 나가지? 나는 오프닝에 너무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있었는데 뭐 그 안에서 탐험가도 죽었을 수도 있고 존이 생각보다 피지컬이 좋으니까 할 수 있죠. 다 이해했는데 그건 궁금했어요. 정말 칼같이 방사능 표도 다 있고 방사능 이거 들어가고 클리어도 다 하잖아요. 근데 영화 초중반에 우리는 굉장히 빨리 알게 된단 말이죠. 존이 저렇게 노력을 했고 저렇게 방어했는데도 죽어가고 있구나. 피폭됐다. 피폭됐다. 예. 이게 사실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해도. 아주 역시나 현실적인 고집. 진짜. 네. 방사능 재난 상황에서 보호복이 맞는 갑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인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방사능 보호복 입고 나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영화에서. 영화에는 이거는 네. 무적의 갑옷이에요. 딱 보면 이제 이제 방사능을 막겠구나, 안 들어오겠구나. 요러는데 이 보호복의 이제 역할들이 뭐냐면은 방사성 먼지나 오염 물질 요런 게 피부나 옷에 묻거나 뭐 입이나 코로 들어오는 걸 줄이는 거. 그래서 오염을 줄이는 장비지 완전히 막는 장비는 아니다. 특히나 감마선처럼 투과력이 강한 방사선은 그대로 뚫고 들어옵니다. 네. 그대로요. 그렇죠. 그래서 방사선 방어의 핵심이 3가지인데 네. 시간, 거리, 차폐. 시간 차폐. 네. 일단은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영하 300 나왔어도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제가 버틀러도. 그죠. 또 거리가 멀어야 돼.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최대한 두꺼운 물질 뒤에 숨어라. 이 3가지가 중요한데 어쨌든 방역을 하면서 몸에 묻은 방사선 입자도 뭐 떨어내고 할 텐데 이게 어떤 거냐면 어쨌든 내가 몸에 이미 통과해서 피폭당한 방사선을 지우지를 못합니다. 네, 결국 들어와서 열심히 막 오염물질을 제거해도 이미 내가 영향받은 건 안 돼. 여러분들 그 여름에 바닷가 가서 타보신 적 있어요? 타보신 적? 타고 나서 샤워 깨끗이 하면 하얘집니까? 똑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미 타고 나면 내가 깨끗이 샤워를 해도 탄 상태입니다. 방사선도 똑같아요. 피폭 당한 다음에 아무리 막 제거해도 이미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조금 이제 굉장히 구조가 잘 됐다. 근데 영화상에서 생략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이런 해성 충돌이나 소행성 충돌 자체가 방사선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정 중에 네. 하나예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이제 온 지구가 방사선에 막 이 위협을 받게 됐다라는 식으로 나오지만 강한 방사선 낙진을 바로 이 천체가 떨어진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아마도 이제 충돌이 만드는 건 보통 열복사나 충격파 이게 제일 크고 그 뒤에 이제 먼지, 화재, 기후 변화를 만드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 생략되어 있느냐, 요 연결고리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아마도 충돌 때문에 지구에 있는 문명 대부분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쵸. 거기에 이제 원전이나 폐기물 저장고가 같이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걔네들은 굉장히 안전지대에 보통 있는데 그쵸. 안전지대라 하면 일반적인 어떤 이상 기후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좋은 거예요. 근데 우주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생각해? 그건 몰랐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부터 특정 방사선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됐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마도 생략돼 있을 텐데 어쨌든 영화상에서까지 그런 것들을 뭐 존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위험하다고 들은 거죠. 얘는 들은 걸 좋아하니까. 우리는 존에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이 아마도 중간에 생략은 돼 있을 것이다. 충분히 네. 그러니까 여백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쵸, 것들이에요, 그쵸. 충분히. 오히려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게 네. 너무 좋은 기회고. 왜냐면 실제로 소행성 충돌 이후에 방사능 낙진 같은 걸 조심해야 되니까. 네. 이런 이유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석 충돌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방사능이 생긴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인간이 지구에 미안해를 한 거다. 그쵸. 그 모든 게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때문에 벌어진 어떤 또 추가적인 재난인 거니까.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접근해 본다고 하면은 아까 제가 약간 제기했던 어떤 포인트, 왜 존이 저기 나가 있지? 역시 여백을 채워본다고 하면은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안 나가려고 했겠구나. 그쵸. 아 근데 네. 이것도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인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왜 굳이 건축가가 또 모험을 떠납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한 가지 역할만으로 누구를 뽑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 개 역할을 분담해야 되는데 제라드 버튼을 보세요. 딱 봐. 뭐 잘하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가야지 뭐 어떡해. 할 일 없으면 나가. 물도 나오게 하고 수도 나오게 막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딴 애가 서포트 하는 거야 사실. 그래서 혼자 하진 않아요. 야 너 뭐 하냐? 야 할 거면 나가. 이랬을 거 가능성이 높고 몸을 보면은 약간 나가기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굉장히 또 그럴싸한 설정입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지하 밖에서 버티다가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무조건. 그쵸. 네. 재난 영화에서 어디로 피할까를 고민하는 것에 이제 안전한 곳에 왔다. 보통 뭐 도착했다. 휴 하고서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진짜 재난 과학 영화인 거죠. 그래 네가 은신처로 피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살래?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벙커라는 데가 보통 영화의 결말에 나와요. 도착했다. 와 나이스 하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촬영해서 집에 가는 거야. 그쵸. 근데 이 영화는 놀랍게도 이 그린랜드 2에서는 벙커에 도착해서 시작을 하는 영화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이건 뭐냐? 이제 그 다음에 생존에 대한 고민을 하는 진짜 재난이라는 거죠. 벙커는 답이 아니다. 공기 어떻게 정화해야 되냐, 식량, 물 어떻게 뭐 얻을 것이냐, 약, 전력 어떻게 할 거냐, 폐기물 어떻게 처리할래, 정치적인 이슈들도 있을 거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거고, 감염병, 심리적인 어떤 붕괴, 뭐 갈등들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그냥 뭐 저장고에 통조림 까먹으면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이거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인간의 숫자도 고민해야 되고 남아있는 식량도 고민을 해야 되고 더 이상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1편의 결말은 안전한 곳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걸로 시작하는 영화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현실적인 거고. 네. 근데 저는 정말 좋았던 게 뭐냐? 네. 이 영화에서 과학 정보가 정말 중요하게 쓰입니다. 과학 정보가 네. 중요하게 쓰인다. 과학 정보가 권력이에요. 그 테이블 딱 그거 있잖아. 우리 딱 왔을 때 군인들 우두머리들 앉아 있잖아. 맞아. 거기 과학자가 앉아 있단 말이죠. 원래는 과학자들 안 앉혀주거든요. 그런 과학자는 딴 데가 있어 원래. 따로 먹어, 밥도 따로 먹어. 겸상을 못해요. 네, 근데 그 우두머리들 막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당당하게 과학자가 거기 앉아 있어요. 아머리 박사님 막큰 소리 뻥뻥 치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네. 이게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느냐, 어쨌든 뭐 어떤 뭐 지도를 읽을 수 있느냐, 물을 찾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쩌면 과학자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문명이 무너진 뒤에 과학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그래서 마음에 들었다. 지금 이게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하고 시작하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들었다. 진짜 중요한 게 그리고 네. 그 아미나 박사님 내가 이름이 아미나네. 아미나 맞죠? 네, 아미나 박사님. 아까 계속 아마나? 제가 아마리라고 내가 했던 아마리? 거. 오모리 키스틱이 아니에요? 게임이 어떤 캐릭터한테 헷갈렸나 봐. 아미나 박사님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밖에 누워 있잖아. 지나가다가 그 아들이 구해주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가 아니었잖아.
가다가 오?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야. 쓰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딱 보니까 과학자잖아. 그래서 구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를 중요시 여기는 이 어떤 철학, 이것이 생존에 직결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 부분입니다. 너무 좋은 부분이었다. 네. 그럼 여기서 친과학자이신 분께 네. 정말 중요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린랜드 스테이션에 있는 상급 임원입니다. 지금 회의가 열렸어요. 예. 구조 신호가 들어왔어요. 예. 우리 자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이성적으로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네. 파가 갈렸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파를 던져야 돼요. 저 사람들 데려와서 우리가 함께 더 빨리 자멸할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이냐, 인간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 이 과학자로서는 이거 용납할 수 없어. 우리 데이터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너무 미안하지만 산 사람은 삽시다. 어느 쪽? 일단은 저는 그 투표 장면은 사실 좀 아쉬움이 많아요. 오, 왜요? 네. 갑자기 고수 얘들이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 어떤 포인트? 이게 투표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과학은 아닙니다. 윤리적인 문제긴 해요. 네. 근데 재난 상황에서는 윤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수학입니다. 수학. 남아있는 자원의 수, 살아있는 사람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밖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의 수, 이거는 계산을 해야 돼요. 네. 명확한 계산을 해야 돼. 네. 근데 계산했는데 답이 있습니까? 안 좋겠죠. 네. 그럼 거기서 거수 이러고 갑자기 구하러 가. 보면은 결국은 다 난장판 됐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숫자가 중요하고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칙이 있어요. 원칙.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거수에서 누구를 살리기로 했어. 거기서 어쨌든 나머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왜냐면 숫자적으로 말도 안 되는 선택인데 이렇게 계속 선택하는 지도부랑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정치적인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숫자를 까! 정확하게. 네. 내가 과학자면 딱 까!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밖에 몇 명, 안에 몇 명. 우리가 생존할 기간 얼마나, 가능성 얼마나 확률적으로 베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예를 들어 전원을 구출해 온다? 이렇게 되고요. 네. 아무도 구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 최적화. 네. 제가 볼 때 한 10명 정도는 내려올 수 있다. 그럼 요걸 일단 놓고 이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우리가 구해올 수 있는 사람 중에 나이가 몇 살 아래인 친구. 그 다음에 뭐 제일 뭘 하느냐. 걔네들 뭘 할 수 있느냐. 뭐 유전자도 보고 이것저것 고려를 해서 뭐 노약자, 어린이 이런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그들의 인원을 줘서 기준에 따라서 그들만을 구해온다. 이런 원칙을 주면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원칙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10명은 못 가고 이제는 5명밖에 못 갑니다. 그럼 5명은 어떻게 우선순위를 잡을까요? 요렇게 해서 차근차근 설득해 나가야 되는데 어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보세요. 막 우르르팍팍 하잖아요. 요거 제가 볼 때 내부에서 누가 뭘 건드렸어. 기분 나빠서 뭐 하나 깨부신 거야. 화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내부의 적이 위험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생명을 살릴 것, 이 논리 당연히 맞죠. 근데 만약에 최대한 많은 생명을 살릴 것이라는 그 원칙에서 밖에서 많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생명이 죽는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있다면은 노약자, 어린이부터 데리고 온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절차는 투명하게 간다. 모든 숫자 다 깐다. 그냥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다. 뭉뚱그려 말하지 네. 말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정한 이 기준은 어떤 권력자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한다. 네. 안 그래버리면 누군가 권력을 잡아서 야 이제부터는 아무도 구하지 마. 우리끼리 먹고 살자.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딱 잡아서 원칙을 정해서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그게 진짜 네. 과학적 접근. 네. 그냥 거수해서 이렇게 그때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정확한 원칙을 만들어 나가는 맞아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그린랜드 들어오기 전까지의 시스템에서는 그 원칙이 지켜졌어요. 왜냐면은 맞아요. 내가 들어가려면 자격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뭐 팔찌를 준다던가. 맞아, 확인 다 해야 네. 돼. 그래서 이 자격증 하나당 너밖에 못 들어온다. 저 친구인데요?
나가! 청소잖아. 얄짤없어. 원칙이야. 맞아요. 이거를 지켰기 때문에 시스템이 돌아갔던 건데 어쩌면은 이제 벙커로 오면서 그린랜드부터는 오히려 더 이 기준이 무너져 버리니까 혼란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영화 내내 계속 신분증을 검증한 어떤 절차, 네가 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배제하고 이런 것들이 좀 냉정하지만 어차피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오히려 합리적인 어떤 계산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어쨌든 뭐 저도 뭐 거수하고 싶죠. 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 너무 어떤 말씀인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절대 나쁜 게 아니고 정말 그 상황을 우리 상상해 보는 거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너무 밖에 있었다. 이해되고. 내가 밖에 있다? 어. 그럼 거수로 가야지. 내가 밖이야. 내가 바뀌면 원칙이 우리에게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안에 있다? 원칙.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또 넣을 수 있는 저는 되게 중요한 여백이라고 생각해요. 1편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 이 채널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작동했던 건 아무도 이 채널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이성적으로 사람을 선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인류 70%가 없어지는 거 이 사람들 경험했잖아요. 말씀하신 그리고 벙커에 지옥 같은 순간이 많았겠죠. 폐쇄돼서 살고 있는데 그걸 다 해보니까 그 이전 시절보다는 인간에 대한 어떤 마음이 구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전반적으로 커져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꿰맞춰지는 포인트가 말씀하신 듣다 보니까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밖에 있을 때랑 안에 있을 때 마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게 어떤 쪽이든 간에 좀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최대한 인류의 생존을 고민하려면 계산을 하고 원칙을 세우고 어떤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 투명해 보고. 네, 그게 이제 우리들의 권리니까 어쨌든 너무 누군가가 다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계산하셨습니까? 투명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그럼 그때 거수 딱 하잖아. 그때 이해하는 거죠. 투명합니까 지금? 계산했습니까? 원칙이 있습니까? 손을 드는 행위로 구한다면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질문을 해봐서 거수하자는 거 반대했던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다 거수하니까 이러고 끝났어. 심지어 그 친구가 저 총 맞아 죽잖아. 그분이 과학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죠? 어쩔 수 없어. 투명성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숫자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봅시다. 저희에게 남겨진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오늘 궤도님 보고 나 영화 본 다음에 여러분 좀 질문하고 싶었다. 좀 여러분이 많이 계시면 저희가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아니면 저희 얘기를 좀 더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 시간이 벌써 다 갔어요? 지금 저희가 허락된 시간이 지금 그래요? 이 시간 정도. 영대 슬슬 더 해야 돼. 반도 못했는데? 질문할 게 있었다 하시는 분들 제가 파악만 해볼게요. 대충 통계만 이렇게 있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정도 머릿속에 지금 집어넣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얘기할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화의 어떤 이성적 접근, 네.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 많이 접근했어요. 예. 하지만 저도 그들은 개인적으로 알지만 익히 알려진 이 과학 크리에이터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살갑고 사람 좋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약간 감성적인 접근도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영화를 봤어요. 네. 논리, 과학 다 떠나서 일단 영화 관객으로서 이 영화를 볼 때 가장 몰입했던 순간은 언제예요? 개인적으로 그 자동차는 내 전부야 하면서 오비! 이름도 나랑 비슷해. 이름도 나랑 비슷한데 내 전부야 하면서 날아오는 이 조각, 해성 조각을 몸으로 막는. 진짜 너무 불쌍했어. 왜냐면 너무 몰입이 됐냐면 네. 너무 몰입한 이유가 비교적 선한 인물이에요. 어쨌든 주인공 가족한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고. 맞아요. 근데 왜 이게 여운이 남았냐면 몸으로 막았어요. 몸으로 막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차로 와서 무덤덤하게 파밍을 합니다. 파밍을. 진짜 파밍 혹은 루팅 정말 사이코패스인 줄 알고 딱 들어와서 한번 쓱 보더니 무덤덤해. 이러고 떠나. 그러니까 아이고 뭐 살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느낌이라서 야 이게 어쩌면 그 장면을 딱 보고 나니까 야 안전한 사회라는 게 너무 안도가 된다. 재난 상황에서는 그게 맞아요. 무덤덤하게 이제 파밍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 장면이 그 오비라는 분이 더 비극적으로 느껴져요. 내 전부야! 전부를 누가 파밍해가 조용히 같이 묻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니까. 산 사람 와. 심지어 존과 앨리스는 영화의 도덕적 기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맞아요. 봤으니 네이선이 죽음 앞에 그렇게 냉소적일 수밖에 없지. 맞아요. 기도 왜 하는 거예요? 그치. 어차피 루팅할 거죠. 루팅할 부모의 거잖아요. 거울이야. 자신은 부모의 거울.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장면은 정말 섬뜩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비극적이에요. 세상에 도덕 룰이 바뀐 거예요. 맞아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최대한 연대할 수 있어. 근데 네가 죽었어? 너무 마음 아파. 우리가 뭐 묻어주기까지 할게. 근데 맞아. 네가 갖고 있었던 그 수많은 자원은 우리가 쓸게 고마워. 그거에 대해서 슬퍼할 오비 필요가 묻어줬나요? 아미나 박사는 묻어줬죠. 오비는 심지어 오비는 묻어줄 수가 없지. 맞지. 어딘가 있어요, 조금씩. 여기 어디게? 잘 찾아보면 있어. 오비 미안해. 아니. 인간이 미안해. 완전 없어졌다고? 제가 볼 때는 주변을 잘 찾아보지 않았어요. 이거는 저는 좀 아쉬워요. 이거 이거 안 찾아봤겠어요. 파리가는 정신, 파리가 정신 팔려서 오비가 지금 생각나겠어요? 오비가 여기저기 있는데, 그의 의지가. 진짜 지구에 미안한 만큼 우리한테도 진짜 미안해지네요. 아, 너무 비극적인 장면이에요, 정말. 그렇게 했으니까 네. 인물들 좀 떠올려 보고 싶어요. 네. 오비 있고요. 오비 만약에 1순위라면 오비를 제외한 상태에서 오비 말고도 아미나 박사님, 준의 사령관, 드니로랑 부부, 맥켄지 씨 여러 인물들이 그 존과 앨리슨 가족을 스쳐 지나가요. 그렇죠. 네. 그 중에 나에게 권한이 있다면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해서 그들을 데려올 수 있다면 딱 한 명 크레이터에 데리고 오고 이 낙원에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저 혼자 남아 계신 장인어른 마음으로는 진짜 그분이야. 마음으로는. 1편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죠. 마음으로는 정말 그분이신데 네. 결국 아미나 박사다. 예. 설마 제가 예측하는 그 접근하실 일단 들어볼게요. 네. 왜냐면은 그 내가 누군가를 예를 들어 오비도 가고 싶죠. 오비. 네. 몸으로 마음을 그 친구. 근데 오비도 가고 싶은데 생존 시스템 전체를 고려하면 아미나 박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학의 네. 에고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미나 박사는 단 한 명의 인간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식의 운반자를 한 명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는 진짜 그 AI도 못 쓰겠죠. 남겨진 지식이 없어요. 책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그럼 결국은 지식을 최대한 축적을 잘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곧 인프라입니다. 이때는 인프라가 있는 거야 머릿속에.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 남은 지식을 마치 도서관처럼 공동체에게 전달해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미나 박사 살아있었다, 그 크레이터 안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뭐 방사선 수치도 다 해석을 할 수 있고 토양, 물 이거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은 살 수 있다, 죽는다 요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과학자 없이 아미나 박사 없이 그냥 들어갔어. 살 수 있어야 죽는다의 판단은 누군가가 죽고 나서 알게 됩니다. 꽥 하면 이곳은 죽는다. 정말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한 명 한 명 가는 걸 보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걸 알아내니까 보고를 딱 먹고 가니까 가네? 가네? 여기는 먹어도 되나 보다. 한 7, 8명 가고 나서야 드디어 보고를 먹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단계가 있는데 아미나 박사가 있었다면 이 과정을 줄일 수 있다. 얼마나 인류에게 도움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정말 뭐 오비부터 많은 분들이 떠오르지만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면 아미나 박사를 살려야 된다. 네, 이런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떤 인간적인 것을 끌어내려고 했던 질문이거든요. 이것이 궤도님의 인간적인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예 그냥 제가 대놓고 좀 그렇게 들어갈게요.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맥켄지가 그랬고요. 네. 드니로랑이 그랬고요. 그런 사람 좀 있어요. 1편의 장인어른도 그렇고 그렇죠.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하는데도 아니 세상이 망가지고 내가 죽는다고 해도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야. 난 그냥 여기서 종말을 맞이할게. 내 삶은 이렇게 가게 해줘 라고 말하고 그 숭고한 마음이 존중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내가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지금 시간을 나눴고 나는 지금 어디로 낙원으로 갈 생각인데 예. 개인적으로는 이거 정말 그냥 개인 의견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라면 이런 재난 상황에 존중할 것이다. 아니 내가 끌고서 낙원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끌고 간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확실히 정보가 물론 불확실해요 사실. 내 고정관념인데 끌고 갈 것이다. 놔둔다. 끌고 간다.
어떻게 해서든 가져가 가족들. 살려보려고 할 것이다. 다 어떻게든 뭐 속여서라든지 막 그 놔둔다. 지금 저희 현장에는 그래도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가 조금 더 많은 거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존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분들의 뜻을.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인간의 자기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낙원으로 가려는 이유는 생존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 생존, 살아남기가 인간의 유일한 목표냐? 이거는 동의하지 않아요. 네. 네.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남는 게 목표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익숙한 장소에서 죽는 게 오히려 본인의 목표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낯선 희망을 따라가다가 무너지는 것보다 익숙한 곳에서 장렬히 죽는 게 나에게는 더 행복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켜야 할 장소가 나의 생존보다 중요한. 오비가 왜 차 앞에서 몸을 막겠습니까? 생존보다 중요한 게 나의 차인 거야. 이게.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인간의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물론 이럴 수 있죠. 조건이 있어요. 이건 어떤 조건이냐면은 네. 그 사람이 그 자기결정권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내가 제공했는가. 보세요. 네. 우리 제라드 버틀러도 제공한 정보들이 다 내 피셜 주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분들도 딱 봐도 아이씨 그렇게 안 나오고. 이거 썩은 도마줄인데 그랬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하기까지 제공된 정보가 충분했는지. 그래서 여기 가면 이 정도로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정보가 있고 이런 해결법이 있는데 그래도 남겠느냐. 그때 충분한 정보를 선택을 했다라고 존중해줘야 돼. 근데 솔직히 긴가민가 해. 그런 상황에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 상황에서 충분한 정보를 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존의 시대에서 인간은 누군가의 짐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생존의 주체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게 맞다. 단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준 뒤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자기 결정권 그리고 충분한 정보라는 두 가지가 정말로 중요하게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들으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예. 이번엔 반대로 가보죠. 네. 나에게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궤도 씨, 날 따라서 절로 가면 서유로 어디 가면 지상 낙원이 있대요. 나는 과학자는 아닌데 주워 들었어. 근데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반짝였을 때 내가 주워 들은 거? 대부분 맞았어. 왜 그 사람들 죽었거든요. 좀 신뢰할 만해. 나한테 그 목소리도 과학자들이- 약간 동굴이야, 동굴 목소리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식스팩 보이시죠? 생존율 되게 높은 사람이거든요? 시스페 있는 사람들 안 믿습니다, 저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배가 이만 정말 정말 엄청나게 좀 통통하신 분이 내 주소 들은 거 있어. 확실합니다. 가자. 소문이 들려왔어요. 나라면 그런 걸 반응할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은 일단은 과학자는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당연히 요거는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받고 나서부터 조사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죠. 이 정보의 출처를 다른 각도, 다각도로 이제 분석을 할 필요는 있어요. 만약에 낙원이 있습니다. 네. 가보자. 그러면 렛츠고. 이거는 종교적 순례길에 가까워. 믿음으로 가는 거. 믿음으로. 오케이.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 이거는 순례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문의 출처를 예를 들어 이걸 먼저 물어봐야죠. 그 소문을 정확히 어디서 들었느냐, 언제 들은 정보냐, 최신 정보냐. 그 예를 들어 위성 사진 같은 걸 확보해가지고 볼 수 있다면 관측 자료 혹은 다른 생존자의 증언 여러 가지 경로로 이걸 이제 가설을 세워야 돼요. 이게 과연 맞는 정보인가?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과학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과학적 행동. 그럼 뭐가 과학적인 행동이냐? 네. 정보를 들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가 있는 이 공간은 벙커든 어디든 생존율이 정해져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 돼. 또 현재 내가 있는 곳의 생존 확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말한 검증이 덜 된 정보에서의 생존 확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는 길에서의 생존 확률까지 포함이 되겠죠. 이동 중 생존 확률. 그렇죠. 이거를 비교해서 움직이는 게 과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여기 있는 곳에서의 생존 확률은 점점 떨어지겠죠. 어쩔 수 없어요. 네, 왜냐면 재원이 부족해질 테니까. 맞아요. 근데 가는 경로의 생존 확률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나 실제로 막 그 범죄자들이 총을 쏴서
가시잖아요, 아미나 박사님.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최대한 이 현재 있는 곳의 생존 확률이 떨어지겠지만 내가 여기서 시간을 보낼수록 외부 위협도 떨어질 거예요. 왜냐? 그들도 못 버틸 테니까. 그들도 죽어 나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버티다가 여기서의 생존 확률이 나가서 이동하는 것보다 적어지는 순간에는 계산을 맞추고 이제 출발해야죠. 네. 그 타이밍을 내가 알 그렇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동 중 생존 확률이 올라갈 거고 네. 내가 있는 곳 생존 확률이 줄어들면 그 타이밍을 맞춰서 대략 한 22일로 떠나면 되겠다. 네. 그때까지 떠날 준비를 완비하면서 정보를 또 모으는 거예요. 종교적 순례로서에 따라가면 안 할 것 같고 그렇죠. 과학적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 안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맞아요. 그건 내가 해볼 것이다. 일단 근거를 찾아야 되고 네. 뭐 아마추어 통신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정보를 얻는 걸 계속 노력해보고 시도해보고 계속해서 정보를 생존 확률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재난 상황에서의 희망, 우리는 희망을 되게 감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아. 그래,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어. 지금 우리 32강 지금 경우의 수도 계산하고 있어요. 네, 세 개 중에 2개가 돼야 돼요 지금. 제 평생 소원이 축구 경기 때 경우의 수 한번 계산 안 해봅니다. 제가 정말 수학을 좋아하지만 제 평생 소원이 경우의 수라는 단어가 뉴스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거 어쩌서 우리랑 패시브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더 복잡해졌어, 경우의 수가. 맞아요. 그래갖고 야, 이거를 정말 어쨌든 우리는 이 희망이라는 거, 지금 다 희망 있으시죠? 32강 지금 들었어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희망이라는 거를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희망의 감정. 근데 희망은 엄밀히 말하면 확률 계산입니다. 확률 계산. 희망을 가지려면 확률 계산을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재난 상황에서 예를 들어 저랑 승국님하고 이제 나뉘었어. 누굴 따라갈 것이냐. 사실 무조건 이쪽 가잖아요. 순례자에게 가는 거예요. 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들었어요. 근데 확률 계산 못해. 확률 나 그런 거 모르겠고 있다고 하잖아. 내가 들었어요. 그럼 이제 자동차 앞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이것도 좀 재밌는 답변이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아까 손 들어주셨던 분께 질문할 수 있도록 제가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원을 보진 않았지만 줄거리 요약 영상을 봤는데 원이나 투 자체가 다 허가증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으로 자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선별적으로 사람을 일부만 데려오는 건데 우리나라 뭐 인천공항만 하더라도 손바닥으로 인식하거나 페이스 아이디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뭔가 위험성이 훨씬 높은 물건인 허가증으로 이 사람을 다투어야 한다는 게 영화적으로 좀 그런 위기감을 주기 위한 장치인 건지 혹은 좀 단순하게 실제로 재난 상황이 오게 되면 좀 전기 설비 이런 걸 좀 절약해야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그런 아날로그적인 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지 하는 궁금증이 좀 들었고, 두 번째는 만약에 궤도님이 그 네이선이 그 무너져가는 벙커에서 뛰쳐나왔는데 이쪽에는 유명하지만 친하지 않은 과학자분 있고 저쪽에는 되게 친한 승국님이 넘어져 계시다면 누굴 구해서 나 안 들을래. 나 왠지 알 것 같아서 안 듣고 싶어. 승국이는 일어날 수 있어요. 얘가 운동 많이 했어요. 네, 건강한 친구입니다. 잠깐 넘어진 거예요. 하지만 과학자가 넘어져 있다?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피지컬적으로 안 돼요. 저도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잘. 그래서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요. 지금 앞에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인데, 이거는 사실은 일단 인천공항 얘기 먼저 드리자면 인천공항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한 공항입니다. 네, 진짜. 여러분들 지금 공항에서 검색대에서 가방에서 노트북이랑 태블릿 꺼내세요? 인천공항 안 꺼내도 돼요. 인천공항은 우리 지금 시티 단층 촬영하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가방을 그냥 놓으면 노트북이든 뭐 태블릿이든 그 안에서 다 분석이 돼서 굳이 꺼내서 따로 넣을 필요 없어요. 네,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꺼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해외 공항에서는 아직 꺼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인천공항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죠. 그냥 가방 넣으면 알아서 지나갑니다. 이거 모르셨던 분들 계세요. 네, 근데 최근에 또 제가 인천공항 촬영을 했으니까 그냥 보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인천공항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저희 광고가 네. 네. 어쨌든 그 되게 좋은 질문인 게 재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페이스 아이디나 뭐 지문이나 이런 걸로 했어. 네. 해킹의 위험성이 너무 커지죠. 네. 그리고 해킹의 위험성이 커져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엄청난 힘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복잡한 디지털 인증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는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쓰시는 스마트폰 있죠? 너무 간단한 기계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작동되는 기계가 아니에요. 이 스마트폰 자체가 여러 통신망들도 필요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할 수 있는 여러 GPS 신호들도 있어야 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다 다른 어떤 전력망들 다 포함해가지고 이 망 안에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류의 모든 구조물이 잘 작동을 할 때야만이 스마트폰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재난 상황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그냥 기지국 하나 날아갔어요. 그럼 스마트폰 갑자기 그냥 똥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훨씬 아날로그적인 무선, 예를 들어 아마추어 무선 장비다 이런 거는 그냥 송신기, 수신기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장비가 안전해요. 복잡한 장비는 예를 들어 막 이렇게 인증하고 있었어. 저쪽에서 기지국 박살났어. 갑자기 그때부터 누구도 못 들어와요. 그죠? 근데 아이디를 갖고 있어. 이거는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해킹 위험성도 일단 떨어져. 내가 그걸 갖고만 있으면 돼. 물론 훔칠 수 있겠죠? 근데 누군가가 도난을 당해서 이 아이디가 뺏겨서 누가 실수로 들어올 가능성은 예를 들어 10,000명 중에 1명이라면 누군가 해킹해서 어떤 특정 집단이 몇만 명이 다 승인이 돼버리면은 그건 사실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분실, 도난, 범죄 위험보다 해킹 위험이 훨씬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특히나 망이 무너질 경우에 누구도 못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솔직히 이것도 좀 그래. 저는 진짜 고전으로 가서 이마에 그냥 찍어 도장을 빡! 그 지워지면은 당신 못 들어와요? 그럼 얘네들이 엄청 조심할 거 아니야. 경각심도 받고. 그치? 네. 확실하게 그냥. 네.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떻게 도장으로 할 수 없어. 네. 막 어쨌든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해야 돼요. 절대 풀 수 없는 걸 딱 주고 예를 들어 우리 뭐 롯데월드 가도 이거 팔찌 안 하나? 이거 하면 팔찌 끊어지면 어떡해요? 이제 효과가 없어. 맞아. 클럽도 그런 거 있죠. 안 가봐서 몰라.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팔찌를 줘. 이거 끊어지면 못 들어와요. 조심해야지 자기. 맞아.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아날로그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너무 또 흥미로운 질문 던져주신 너무 감사하고요. 잘한 영화가 잘한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생략됐지만 우리가 여백을 넘으면 충분히 설명되는 설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7월 1일 개봉하죠. 개봉 이후에 친구들 데리고 가서 또 보여줘서 아는 척도 하시고 저 70% 저기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어쨌든 절대 대멸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아는 척도 많이 하시고요. 또 주변에 많이 재밌는 질문도 주시고 질문 주신 분께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거 특별 굿즈 있거든요. 카라비너 선물로 드렸으니까요. 잘 써주시고 이거 좀 되게 흥미롭게 그린랜드에 어울리는 굿즈예요. 카라비너 상영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7월 1일은 CGV에서 진행이 되고요. 7월 5일은 메가박스에서 카라비너 상영회가 되는데 거기 가시는 것만으로도 굿즈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린랜드 뭔가 내 취향인 것 같다. 내 주변 사람도 좀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월 1일 CGV, 7월 5일 메가박스 어플 들어가시면 아마 분명히 자세히 좀 나와 있을 거예요. 참고하셔서 굿즈도 받아가시고요. 영화도 재밌게 봤다고 여기저기 많이 소문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얘기 나눠보면 너무 좋겠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가 딱 지금 빌린 시간을 꽉 채웠어요. 여기서 저희가 인사를 드려야 또 시간을 잘 끝내야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또 허락해 주시거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공간, 재밌는 영화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기 약속드리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굉장히 현실적인 영화였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 어쨌든 과학적으로 생각해볼 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영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과학적인 고증이 들어가고 과학으로 시작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영화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어쩌면 굉장히 좋은 영화 많이 소개해드리고 그 영화에 있는 숨겨진 과학 이야기들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열심히 하는 궤도가 되겠습니다. 살고 싶으면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랜드 마이크를 해주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